왜 우리는 글을 써야 할까? 앞서서 제가 사례도 보여드렸지만은 그 생각을 한번 제가 마음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예. 제 생각에는 제 앞서서 글쓰기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어, 첫 번째 제일 걔가 중요한 거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재점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글쓰기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좋은 기회여서 글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돼요. 특히 여러분이 글쓰기 한 게 웹상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한국 사람들은 정보 공개를 의외로 많이 해요. 근데 일본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재밌는 게, 우리는 뭐 급여를 주지 않더라도 레스토랑에 대한 리뷰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리뷰를 막 쓰고 그러거든요. 그게 참 재미난 민족성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글쓰기를 하면서 이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그런데 제가 나를 평가하기에 나는 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근데 브랜드 이미지는 남이 바라보는 나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가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상당히 뭐 용기 있고 뭐 진취적이라고 느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는 상당히 패시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가 동일하게 맞춰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글쓰기의 힘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뭐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강조해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좌절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글쓰기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쉐이핑하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 내용을. 첫 번째는 살기 위해 쓴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글쓰기를 시작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금전적인 동기였거든요. 일단은 생활비, 특히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글쓰기를 상당히 뭐 가열차게 했죠. 상당히 좋은 모티베이션이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데드라인 안에서. 미친 듯이 쓸 수 있죠. 원고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 명예와 돈에 이렇게 엉켜 있는 글쓰기들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승화된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책을 한 100여 권 쓰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죠.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이 안 팔리긴 하겠지만은 쓰기 위해 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모 교수님은 글쓰기를 일기처럼 써요. 어, 일어나면 글 쓰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도 쓰고, 그리고 그걸 묶어서 또 책으로 내요. 물론 많이 팔리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자체를 재미로 하기 때문에 그 파워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승화되면은 이제 살기 위해 쓰는 게 쓰기 위해 이제 사는 그 삶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전환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물론 여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앞서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돈과 생업을 위해서 글 쓰고 콘텐츠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뭐 유아용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 가치와 존엄성의 글쓰기가 상당히 연관이 돼요. 저도 그런 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또 제가 관심 있는 게 병원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건 일이 없어 좌절하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종이와 펜 또는 랩탑 정도만 있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교도소 관련한 책을 좀 읽었었는데, 교도소에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독서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책이야 그냥 읽으면 되고, 읽는 것도 자기를 발견해 나갈 과정인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호모 헌드레드라고 불리잖아요. 글쓰기를 하는 게 단순히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고 또는 뭐 교양을 쌓는 걸 넘어서 자기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좀 아마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겠지만은 한번 포커스를 가지고서 뭘 써볼까? 뭐 그게 육아에 대한 게 됐던 아니면 발레에 대한 게 됐던 아니면 미술사에 대한 게 됐던 뭐든 간에 한번 재미있게 한번 연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메모지랑 이런 요즘 패드를 갖고 다니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어놔요. 그래서 항상 폴더 안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 글감이 한 100여 개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없을 뿐인데 그게 글감이 글로 변환되는 건 상당히 금방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얘기를 드렸고 제가 보면 제일 재밌는 글쓰기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허준인 것 같아요. 우리 허준이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의성이라고 불리죠. 한의학의 거의 뭐 아빠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65세에 이 사람 미션을 받은 게 동의보감 집필이었거든요. 동의보감이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그 중의학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의학서를 베껴와서 한국에 적용을 하던 것이 우리가 한중이 사실상 지리적으로도 좀 거리가 있지만은 이 뭐 토양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약재 이름도 다르고 이거를 한국 한약을 집대성하신 분이라고 봐야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14년 만에 집필을 끝내는데 이분이 글 쓴 곳이 여기에요. 한번 가볼 만합니다. 이 사람이 영조의 주치인가였는데 과거엔 그랬어요. 이제 주치인데 그 뭐죠? 자기의 그 뭐 왕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당 주치의도 유배를 가야 돼요. 약간 뭐 그 클래식한 방법이죠. 하여튼 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분이 강서구에 있는 이제 허가바위 바위가 있는 곳으로 유배를 갔어요. 지금이야 강서구 뭐 잘 괜찮고 좋지만은 김포공항 근처로 유배를 간 거죠. 목동 근처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확히 보면 양천구 목동. 그래가지고 이 바위를 저도 가봤어요. 가서 이걸 뛰어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좀 넘어가 봤죠. 또 허준의 필링을 느끼려고 갔더니 진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뛰어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위에서 이제 이 노구를 이끌고 65세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여기서 글을 써간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글쓰기. 이분이 근데 만약에 동의보감이라는 글쓰기 미션이 없었다면은 당시의 그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는 아마 67세나 8세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65세 자체 상당히 오래 사신 거죠. 그래서 삶의 미션이 된 글쓰기, 이 사람 살아있게 만든 게 바로 이거고 엄청난 책이라고 봐야죠. 물론 저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보면은 글쓰기는 항상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단 글쓰기라는 그 체인이라고 하죠. 이 체인 루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항상 노동할 수 있고 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쓰기 자체는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나 오늘 뭐 써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자동적으로 도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 주제의식을 갖고 살면은 지루할 틈이 별로 없어요. 예.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가 한 말을 제가 뭐 옮겨놨는데 일이란 좋은 것이다. 뭐 직업은 우리들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되고 기반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기분 좋은 피로와 보수까지 선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참 재밌어요. 최근 자살자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부유하면서 자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뭔가 이 그 워크라는 체인 안에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교도소에서 재활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다고 하는 게 독서 치료 내지 글쓰기 치료인 게 그런 거죠.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글쓰기는 파생력이 있어요. 보면 글쓰기 글 자체가 물론 가장 클래식한 표현의 방법이지만은 이게 익스텐션이 가능한 거죠. 변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글 자체가 뭐 유튜브 또는 기타 영상으로 변환되기 상당히 쉽고
그걸 전환해서 다른 웹툰이나 기타 파생품을 만들기 상당히 쉬워요. 가장 기본이라고 봐야 되죠. 이 멀티미디어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댓글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예. 자, 아무튼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언어는 존재의 그릇이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경책에도 얘기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you have my word.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워드가 정교화돼서 나온 것이 글쓰기 그리고 책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사고가 성장해요, 확실히.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말을 뱉는 거는 마구 나오는 거잖아요. 글쓰기는 한 번 더 머릿속에 연산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화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뭔가를 표현하고 이걸 정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사라져 버려요. 그건 정말 좀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저도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았는데 하나의 기록을 안 해서 단순히 내가 이 아이디어 자체를 메모장에 적어놓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정교화해서 적어놓지 않잖아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제가 예컨대 우리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학생한테 하고 싶은 말, 또 내가 강의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적어도 문체화된 글로 완성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려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한번 그 정리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사실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인정 욕구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라져도 내 글은 어딘가 검색이 되겠죠, 물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번 강좌에서 좀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예요. 소비문화 연구자의 글쓰기로 테마를 잡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문화예술 정책이란 이런 브로드한 이런 내용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소비문화의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문화예술 자체를 소비라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활용성이 높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비라는 데 워낙 관심이 많고 이 많은 것이 금전화되는 게 물론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관찰자로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문화예술 소비의 새로운 경향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할 기회가 이게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제가 관심을 가진 영역이 바로 소비문화 연구자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글감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보면요, 크게 글쓰기의 양식 또는 표현을 봤을 때는 모든 게 그렇죠. 모든 콘텐츠가 이성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있고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있고 둘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자극하는 건데 똑같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성적인 글인데도 감동적인 글도 있고 감성적인 글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향점은 그 글의 형식이나 표현 방법이 감성적이든 이성적이든 간에 감동과 영감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나중에는 사례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좋은 글들, 좋은 여러 가지 산문이 되어도 좋고 에세이가 되어도 좋고 소비 문화에 대한 건 더 좋죠. 한번 갖고 와서 글감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소비 문화 글쓰기가 그럼 기타 글쓰기 어떻게 다를까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단은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예. 소설의 구조를 가지기도 해요, 때로는. 하지만 소설책은 아니에요. 보면은 논리적이죠. 그래서 외국인도 쓸 수 있어요. 예. 외국인이 더 잘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논리에 따라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독자가 한정적이에요. 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소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관심 있을 것 같지만은 뭐 제한돼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비슷해요. 저도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써봤지만은 보는 사람은 제가 타겟팅한 분들밖에 안 봐요. 예, 한정적이죠. 목표가 있어요. 이건요. 이 책을 읽고, 이건 제가 예컨대 미술관 소비의 새로운 변화라고 책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목표가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미술관 경영자들은 어떠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많이 실수를 해요. 많은 책들이. 전문가가 쓴 책도 다 실수를 하는데 인용이 정확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표절 관련한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갖고 왔을 때는 인용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이라고 봐야죠. 여러분이 이제 소비문화 글쓰기를 함께 우리 배워나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포지셔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은 됐으니까 이 내 책을 어떻게 내 글을 뭐 짧은 아티클이 될 수도 있죠. 뭐 어떤 블로그나 뭐 브런치나 이런 데가 쓰신 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논문으로 포지셔닝 할지 전문서로 포지셔닝 할지 아니면 대중서로 포지셔닝 할지 내가 목표하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말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나는 어떤 이번에 뭐 과제는 아니어도 어떤 글을 쓰고 싶다. 어떤 글에 대해서 몇 번 한번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 적어도 한 몇 년 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외국인이 뭐 듣는 분도 계시니까 저도 외국에서 살았지만은 외국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3자의 시선에서 글을 쓸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일본을 가장 잘 이해한 책이라고 보통 불리는 그 국화와 칼이라는 책은 루스 베네딕트라는 외국 사람이 썼어요. 일본인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어령 교수님이 쓴 축소지향의 일본인도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에 대해 쓴 거예요. 재밌는 게 해외 문화에 대한 책은 외국 사람이 더 잘 써요.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 나라에서 있는 사람은 그 나라 자기 나라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써야 또 책도 더 잘 팔려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랭귀지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소비문화 글쓰기는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재미있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지쳐요. 글쓰기 잘 써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제 딸이 두발 자전거를 탔거든요. 이 연속이 상당히 불연속적이에요. 뭐 선생님도 계시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발을 타다가 갑자기 두 발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게 완전히 불연속에서 완전히 급상승으로 변해버리는 글쓰기도 비슷해요. 처음에 글이 엉망진창이다가 갑자기 엄청난 정도로 성장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 가기 전에 포기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글을 못 써요.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여러분이 좀 가다 보면은 글감을 발견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글 쓰는 작가의 재미라고 볼 수 있죠. 내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제가 뭐 예컨대 뭐 강의를 해서 아니면 뭘 해서 몇만 원의 수입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이거 정말 대박 아이디어다. 물론 대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한테 상당히 만족을 주는 거죠. 흥미롭죠. 여러분이 정말 외국인이고 또 여러분이 예컨대 영어로 글을 쓰거나 또는 중국어로 글을 쓰거나 또는 다른 뭐 독어로 글을 쓰거나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번역기가 있잖아요. 그죠? 번역기와 그래머 체커가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외국어 걱정이면은 기본적인 자국어, 모국어를 잘 쓸 수 있으면 외국어도 잘 쓸 수 있어요.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은 교수님들 중에 그 저널리스트 출신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외국에 가서 영어 논문 쓴 거 보면 상당히 잘 썼어요. 그 이유가 번역기를 이용해 쓴 게 아니라 본인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이게 컨버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뭐 해외 소설들이 국내 한국말로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밌게 읽히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작가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런 사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예, 한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쓰겠다고 맘만 먹으면 여러분은 작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 가시면서 또 강의를 마치고 이제 마감하면서 나는 작가다라고 스스로 한번 외치고서, 물론 크게 외치지 마십시오. 시끄러우니까. 한번 하시면은 라이터로 이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Just Start Now라고 제가 썼어요. 보면요, 기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뭔가 준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라는 직업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주잖아요. 남을 거 뺏어가는 직업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글도 비슷해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give away, 주겠다는 마음으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이거 해서 빅히트해서 나는 엄청난 부를 이루겠어, 이러면 부가 안 이루어져요, 대부분. 그죠? 보면은 오징어 게임을 만든 우리 감독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걸로 히트해가지고 많은 금전을 얻겠다, 이런 목표로 영화를 만들거나 한 분들은 대부분 실패해요. 예. 기빙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 메이킹 머니 어롱 더 웨이 하는 거죠. 이 달성하는 과정에 금전적 그 혜택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런 거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그 생각할 문제를 몇 가지 제가 적어봤어요. 다음 시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주제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이 왜 글쓰기를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물론 수업의 과정으로서 뭔가를 하지만은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왜 어떤 글을 써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스스로를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자기애라는 거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거든요. 내가 뭐 엄청난 나르시스트가 아니어도 나는 나를 사랑해요. 안 그러면 우리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작가로서 자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작가로서 장점이 뭔지, 뭐 필력이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표현이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여러분 스스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장점이 뭔지,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가 쓰고 싶은 글의 카테고리가 뭔지를 한번 대략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작가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렉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